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훈입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를 둘러싼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데, 자, 먼저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을 것이다. 했다라는 얘기는 못하고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했다라는 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도를 넘었다. 뭐 이런 가족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강 민주당 내 그러다 보니까 접전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 신경전을 넘어서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 양쪽 다 네거티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가 정말 적통이냐, 친노 친문이 맞느냐.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탄핵에 찬성했다. 근데 지금은 반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안개 속 같은 인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지지자 쪽에서 이재명 지사 쪽에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인성 문제를 다시 자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접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리무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찬성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그때 2004년이었습니까? 2004년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더니 실망스러웠다라는 크게 실망스러웠다.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당인으로서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안이 이제 소추됐을 때 의원이거든요. 이낙연 의원이. 근데 열린 우리당이 당시 여당이었는데 열린 우리당 소속이 아니라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근데 새천년 민주당은 당시에 한나라당과 함께 탄핵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어요. 당인이라는 표현이 만약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면 탄핵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신 있게 당시에 반대했다면 그것은 또 본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서 이게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벌어진 양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파동이 벌써 17년 전의 일인데요. 2004년도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다 193표, 부 2표 선포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박관영 전 국회의장, 당시 국회의장의 얘기처럼 일단 반대를 하겠다는 사람은 단 2명,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종호 당시 자유민주연합의 의원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 당시 의원이었다라고 지금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 193표, 부 2표 선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낙연 후보가 당시 당론과 달리 탄핵 반대 투표를 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첫 국무총리로 이낙연 후보를 지명했을 때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이 같은 사실을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탄핵 프레임을 세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다. 2명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당시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이 이야기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이 공방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결에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뭐 본인만 아시겠죠. 참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당시 상황을? 그러면. 예, 반대표 던진 게 맞습니까? 당시 이제 취재 기자들 말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종합해 보면 네. 이게 2004년 3월 12일 새벽에 탄핵안이 표결이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탄핵안에 반대한 두 사람이 누굴까 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취재에 나섰어요. 기사화 안 됐더라도 기자들은 알 수도 있었어요. 기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아마 왜냐하면 당시 현장에 또는 그 진실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 두 표가 누군가 그러니까 김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탄핵안 표결 시작될 때부터 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다음 달에 총선에 네.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건 뭐 반대했다. 그리고 나중에도 또 실제 밝혔고요. 그러니까 네.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 또 한 표가 누구냐? 누구냐? 이걸 가지고 그때 기자들이 이렇게 봤던 거는 하나는 이낙연 의원, 네. 또 하나는 김효석 의원이었습니다. 김효석 김효석 의원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민주당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었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냐? 근데 두 사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결국 나중에 취재해서 쓴 기자들은 어떤 기자는 이낙연이라고 쓰고 반대한 네. 사람이 어떤 네. 기자는 김효석 의원이라고 썼는데 문제는 2010년에 김효석 의원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뒤늦게 네. 고백을 하는 글을 하나 남겼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당시 과정을 쭉 설명을 해가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양쪽에서 압력을 받았는데 결국 나는 탄핵에 찬성했다. 그러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때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해잖아요. 네. 그래서 참 미안하다 지금 생각해도. 아,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네. 결국 이낙연 의원은 당시 탄핵에 반대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왜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공개했듯이 저런 사진이 나오느냐? 당시 민주당은요 탄핵 찬성이 당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을 반대하려면 나가라 당에서 네.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많은 다수의 기자들의 관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러한 사진들도 찍히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모습입니다. 뭐 이제 이낙연 의원, 당시 의원이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 함께 서 있는다라든지 아니면 의장단의 자리를 좀 지킨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 좀 그렇죠. 보여지는 게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최병무 위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두 가지 시각 해석이 네. 다 가능한 장면이에요. 당론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뭔가 어울리는 듯하지만 겉도는 모습이냐. 네.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을 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저지하는 모습이냐. 사실은 사진을 가지고 판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당시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네. 왜 그러냐면 당시 탄핵 서명파, 비서명파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내에. 그렇죠. 비서명파에 속했어요. 맞습니다. 네. 비서명파에 속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는 맞는데 그러면 소극적으로라도 당론을 따랐느냐, 당론에 반대표를 던졌느냐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진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잘 알 텐데 KBS와 인터뷰에서 반대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계속 의혹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 서 있는 김남국 의원은 사진뿐만 아니라 2004년에 이낙연 의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2021년에 이낙연 의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면서 당시 기사를 몇 가지 첨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04년에 3월 19일 중앙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탄핵 반대표 구설에 이낙연 노코멘트. 당시에도 자, 당신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시에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의 정무실장으로 있는 윤영찬 의원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작성한 기사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안 표결 오늘로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 밑줄 그어진 부분을 좀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낙연, 자, 조금 더 줌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이낙연 의원 등은 노 대통령 기자회견 후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기자 윤영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섰다, 뭔가 팩트를 확인하고 썼던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측성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걸 보면은 또 반대한 게 아니라 찬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일 잘하는 건 결국 이낙연 대표거든요. 전 네. 대표인데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이 뭐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탄핵 이후에도 이제 본인이 입을 통해서 명쾌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제 사진 뭐 3장 제시를 하고 또 뭐 동영상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네. 저기에서 사실은 뭐 저런 태도를 취한다고 그래서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저걸 사실 적극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한 비서명파였는데 그런 내용이 좀 또 떠도르더라고요. 그날 그 투표를 하기 전에 이제 추미애 지금 후보가 그 당시 중앙 상임위원이었는데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서명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한테도 이제 우리가 찬성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국회에서 현장에 가서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반대를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 자체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표현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선에 있어서는 그런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좀 치명상이 입힐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일부는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왜 민주당의 적통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에 흠집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양쪽 진영 간에 지금 그 캠프 간에 대결로 비춰지고, 더군다나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네. 기자들이 판단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기명 투표로 17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걸 뭐 확인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지사 측에서는 또 이걸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사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까지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당시 자신은 의장석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저는 의장석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의원들이 다들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갖은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다른 정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당 내부 사정을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죠. 정세균 전 총리가 이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적통은 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후폭풍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비판받고 또 감수하고 반성하는 모습 많이 보였고요. 또 추미애 장관은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여러 번 사과 의사표시를 했었죠. 네. 이제 와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것을 왜 거론했는지 정치적인 실리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논란이 계속될수록 이낙연 지사가 그때 반대 찬성한다고 해놓고 저렇게 이제 소신 투표했구나 이런 또 평가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당의 어떤 결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할지언정 결론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는 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자충수가 되고 있는 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낙연 지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이유도 만무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본인이 아니었을 때 내가 찬성을 했다라고 나왔을 때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이 논란이 계속될 때 그 가실은 이낙연 지사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하지만 실제 몸으로 막았던 사람은 나다라고 이제 나에게 좀 집중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측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있고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 지사를 향한 공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형수 욕설 논란 공개적으로 꺼내 들고 이야기하고 나섰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서른 의원,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죠. 이재명 지사의 욕설 녹취를 듣고도 지도자의 품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선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쪽에서 먼저 선을 넘은 만큼 사정을 봐줄 수 없다라고 이낙연 캠프 측의 사람이 또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좀 들려드렸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 지사의 형수 욕설 파일 박인복 씨가 그대로 읽은 육석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읽으면서도 떨리지만은 읽어드릴게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 됐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하시냐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 나쁜 그러면 제가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형수님 아니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맨날 지어대더니 아니 소설을 쓰시네요 맨날 같은 어이구 이거를 공개해라. 이게 7월 15일 날 조사받고 가는 16일 날 한 전화통화 내역입니다. 자, 형수 박인복 씨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저 형수 욕설 지금 이재명 지지자로 추측되는 그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 녹취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단됐다고 하던데 이거 왜 차단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삭제돼서 이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유튜브 측의 해명은 해당 콘텐츠는 그 법원 명령이 접수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시청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네. 이제 채널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고지하고 지금은 들어가면 이제 검은색 바탕화면에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네.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이 녹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도 선거 기간 동안 유튜브에 한 게시자가 올린 것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일단 선거 과정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리는 게 좋지 않고 두 번째로는 불법 녹음이기 때문에 이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삭제 명령이 나왔고 네.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것도 이제 위법하다. 이거 하는 게 온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제 게재했던 것을 내리라고 이제 삭제 조치 명령을 내린 거고요. 네. 만약에 이것을 유튜버 측에서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 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이낙연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 한 유튜버가 만들었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한 그 녹취 파일 영상이 지금은 차단된 이유는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측의 난타전이 심해지면서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계속할 거면 차라리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참호격투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찬성했다라고 보인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형수 욕설과 관련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다 그만두고 집에 가라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 틈새 사이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탄핵 과정에서 나는 끝까지 노 전 대통령을 지키려 했었다라고 또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 꽝을 짓기 위해서 매로서 하늘을 저렇게 날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정말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를 얘기를 했는데 쉽게 사그라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적으로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인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 씨 SNS 계정 주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끊임없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미지를 공격당하는 거죠. 말 같지 않은 소리였고요. 네. 아니 우리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트위터로 얘기했다 그 말이고 남들 보라고 하루 종일 해도 불가능합니다. 마녀 사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사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내와 결혼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지방에서 다른 후보들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데 왜 이재명은 안 오냐.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슬쩍 제 아내한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본의 아니게 지방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중심으로 이제 본인은 출격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3년 전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포착됐었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보실까요? 근거 없는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많긴 하지만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거 없는 억지 주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근거들을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네.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김혜경 씨가 김경수 전 지사의 장례상에 참석을 하면서 뭔가 이제 내조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했었는데 자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화면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특히 대선, 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선을 하게 되면 이제 전국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대선 후보자가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지방에서나 아니면 후보자가 직접 참석할 수 없으면 사실 배우자라도 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해경군 홍씨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지기가 많이 있어서 전면에 아무튼 김혜경 씨가 대두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건데 오히려 이걸 이제 정면 돌파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아마 본인 둘이 같이 지난번 경기도지사 때 이렇게 다니면서 트위터 관련해서도 뭐 둘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아마 이제 선거 운동을 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지사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26일에 재수감이 됩니다. 정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가 26일 창원 교도소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 선고가 있던 지난 수요일에는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뭐 이렇게 인사를 드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21일 오전에 결국은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거고요.
이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수감돼서 1년 9개월 형기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5일 정도를 줬어요. 이 김경수 지사 측의 요청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지사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에게 권한을 넘기는데 도정에 좀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신변 정리도 필요하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 뭐 건강검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이 5일의 연기를 교정당국이 받아준 셈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제 뭐 창원 관사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장면도 포착이 됐다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네, 모친 이순자 씨가 이제 간사를 방문을 해서 한 30분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아들과 이제 그러니까 손자들 2명, 아들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변 정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회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왔었다고 하죠. 그런데 한꺼번에는 모이지 않고 이게 순차적으로 또는 대기하다가 짧게 보고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 간사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간사에서 이삿짐 정리하는 모습도 좀 포착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간사에 특별한 일정 없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26일 오후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주변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또 이사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드루킹 노 대통령 탄핵 윤석열 이래서 이제 트리플 헤트트릭 자책골. 김두관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승자박 늪에 빠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지금 좀 표정이 어두워진 듯한 느낌이에요. 우선은 윤석열을 키웠다. 이건 계속 됐던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 꽁이라는 거니까 내가 매가 돼서 잡겠다 하고 이제 출마의 변을 했죠. 이건 뭐 오래된 얘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낙연, 이재명 각축전 와중에 당시에 그럼 추미애 의원은 아예 그냥 서명파로 대놓고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이니까 지금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보다 더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환돼 버린 겁니다. 근데 그동안 삼보일배도 했고 많은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될지는 지지자의 이제 몫이고 제일 큰 문제가 드루킹이에요.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사직까지 잃고 타격을 받게 된 것이 왜 그때 첫 번째 고발을 했으며 그때 드루킹인지 모르고 한 거죠. 댓글 조작단이 있다. 수사해달라. 두 번째는 왜 특검을 당대표 때 받았느냐. 특검을 안 받았으면 허익범 특검이 출범하지 않고 결과가 좀 달랐지 않았겠느냐 하고 이게 원죄론이 지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여기서 또 좀 헤쳐나갈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뭐 이렇게 받긴 그렇죠. 당대표로 있었으니까 왜 그것을 막지 않았느냐 하는 책임론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 전 지사의 유죄 확정 소식에 밥도 못 먹고 있다는 애끓는 심경을 밝힌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인연이길래 이렇게까지 가슴을 아파합니까? 글쎄, 아니 본인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인데 실제는 뭐 인연을 따져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 캠프에 같이 있었어요. 뭐 그런 정도의 인연입니다. 그거를 이제 아마 본인이 좀 이렇게 정치에 지금 현재 이런 그 민주당 내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편성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김 지사의 재수감으로 고민정 의원만 체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체할 것 같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문에서도 짚어드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김 전 지사의 유죄 책임론의 화살이 추 전 장관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당의 대선 경선 경쟁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를
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도 했고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뭐 자살골 헤더트릭 선수라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당히 수위가 세죠. 국민의힘에서도 추 전 장관을 다소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셨던 추미애 대표님이십니다. 추미애 전 대표님, 지금 대권 주자님의 용단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꿩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김두관 의원도 비판을 했고요. 3번의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꼭 못 잡고 바둑이만 잡았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김두관 의원처럼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저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이게 범죄 아닙니까? 명백한 범죄. 그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여한 측면이 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경쟁자다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그래도 상당히 김두관 의원보다는 상위권에 있거든요. 본 경선에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두관 의원이 이제까지 한 얘기들 쭉 보면 야당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얘기는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일치되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자체가 이제 제일 상처를 입고 제일 힘든 건 김경수 지사지만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와 어떤 노무현 탄핵과 관련된 부분.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가장 본인의 어떤 정치의 트라우마는 노무현 탄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찬성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제 대권 후보로 안 나왔으면 사실 소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권 후보로 나오고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이런 본인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밖에 없고 상당히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여야로부터 모두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 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론 없다. 당시 당 대책단에서 한 일이다. 자신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간 겁니다. 그것은 사실 왜곡이고요. 제가 고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경수 지사 스스로 대단히 억울해하면서 내가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 했어요. 저는 반대를 했어요. 여론 수사를 할 것이다, 여론몰이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추 전 장관 얘기 들으셨겠지만 네이버가 수사 의뢰한 지 12일 만에 민주당이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의 그 이름에 추미애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당이 제출한 고발장인데 여기 고발인에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추미애라고 적혀 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뭐 본인이 당 대책단이 했다 하더라도 당시 당 대표면 어느 정도 보고하고 허락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지시한 게 맞죠. 사실은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일반인들도 좀 댓글이 이상하다라는 생각 가끔 들었고요. 특히 요즘에 뭐 티켓팅을 피켓팅으로 한다고 매크로 프로그램 많이 쓴다라는 거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어서 네이버나 포털에서도 굉장히 문제시 됐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 일이고 해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김경주 지사 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책임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걸 잡아내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주객이 전도된 논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김두관 의원이 그런 표현 앞으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불법 행위를 잡아냈다고 해서 그 잡아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앞으로 그러면 불법 행위를 그럼 묵과라는 얘기냐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그렇다면은 거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할 게 아니라 난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데 김경주 지사랑 지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구속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만 남이 그것을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김 지사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포털이 조금 깨끗해진 데 일조했다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댓글들은 정말 경향성이 보여서 누가 조직적으로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잡아내야 되는 것이지 잡아냈다고 해서 당신이 뭐 자책골이다 하는 건 좀 지나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적 시각과 민주당 시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전 대표의 그 당시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정당한 행위예요. 그리고 사실 신체 진실을 밝히는 데서 기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의 셈법에 의하면 본인이 여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이제 후폭풍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이고 저는 약간 그 SNS에다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이제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런데 그 보면 계속 변명이에요. 나는 그 당시 굉장히 정당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 미안하다. 사실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 정당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나는 수사를 의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고발장은 대표로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댓글 조작단이라는 TF팀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 대표 지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된 의원들이 고발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변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게 김경수 지사 책임으로 또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검 자체를 반대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특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결백을 갖다가 입증해 보이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오히려 당대표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걸로 밀어 나가야 하는데 특검을 딱 받아놓고는 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김경수가 받아서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좀 불거지고 책임론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들끓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김경수 지사를 잡았다 하는 것은 우리 세력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계략인 것이고요. 계략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전략적 공방에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책임을 상대 진영으로 떠미는 것도 맞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진영에 지금 김두관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럼 김두관 선수가 적의 계략에 지금 놀아나서 나를 이제 저격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셈이 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이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강공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김경수 지사의 법정 판단은 재판부가 내린 것이고 저는 추미애 후보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처음에 고발했고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건 문제 아니냐. 난 고발했는데 민주당원이 범인으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드루킹이 나오고 엉뚱하게 김경수 지사가 연루가 된 게 쭉 가버려서 이게 자승자박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정부 책임론, 청와대 책임론을 야권에서 이야기하는데 청와대가 알았겠느냐 이런 상황을 나도 몰랐다. 그러니까 고발까지 했지. 라고 지금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면 오히려 돌파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사실관계에 입각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관계가 지금 다 드러났는데 여기서 저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 댓글 조작단을 언급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다든가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조국 교수도 타겟이 자주 됩니다. 여기에 저도 가끔 포함돼요.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얘기 때문에 김호준 씨의 이런 얘기 때문에 추 전 장관과 함께 지금 자살골을 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김호준 씨가 어제 라디오에서 좀 만회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드루킹 측 진술이 사실상 전부인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 그냥 다 믿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 승리가 이미 예견된 대선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김경수 지사의 진술은 모두 다 배척하면서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판사가 이번에는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입장을 좀 얘기를 했고 뭐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저 눈에는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추 전 장관과 김어준 씨를 향한 비판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김 지사도 유력 잠룡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또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 일로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이 어떻게 보면 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사건이라 속상한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침묵 아니면 반성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인데 정정당당한 수법은 아니잖아요. 결론컨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또 수혜를 보는 측면도 있고 대선 과정에서 아무리 압도적으로 승리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정치판에서는 뚜껑 열어봐야 한다라고 해서 끝까지 고삐를 재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조금 지나치게 불법행위까지 가담을 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인데 그 와중에 이것을 고발한 사람, 고소한 사람이 책임이다 몰고 가기에는 조금 일반 상식과는 좀 동떨어지죠. 침묵하거나 반성할 타이밍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는 자기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뭐 드루킹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권 내에서 또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드루킹 진술 자체는 그게 사실 객관적이 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약간 뭐 허위 진술할 것도 짜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죄가 나왔을까? 그것은 드루킹 진술 이외에도 뭐 수시로 수시로 보고했고요. 비밀 대화방 통해서 보고했고 또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또 지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킹크랩에 대한 운영,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갖고 그 이외의 증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는데 마치 드루킹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다. 이 얘기는 잘못된 것 같고 또 엉뚱하게 또 주심 판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다 대법관 3명이 다 유죄에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최성원 씨를 끌어들여가지고 최성원 씨를 말을 믿은 주심판사단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 못하고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변명을 하더라도 김어준 씨가 그 판결문을 좀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증거가 많아요. 그 증거라는 게 말이 아니고 전부 디지털 증거들입니다. 전화, 그 내용, 비밀 대화방, 문자 내용 뭐 이런 것들. 전화, 문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서 이게 뭐 대법원만 이런 게 아니고 1심, 2심 다 똑같아요. 그때 판사들이 자, 이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판결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논평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사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재수감된 이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어떻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허위 뉴스, 가짜 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깃털 하나 잘라내고 청와대가 입을 봉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대로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라고,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비교조차 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적극적 지지자들이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정황을 모르고 그분들을 만났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입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대통령을 연결시켜서 탄핵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모여진 그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죠. 그때 받았던 안 모든 일을 받았던 대통령하고 다 연결시키는 건 책임을 옳지 져야 되는 않아요. 거예요. 당시 홍준표 후보에게 17%라는 압도적 차이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윤건영 의원이 했던 대로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앞서도 김어준 씨도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기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라든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며 방어를 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여론 조작의 최종적인 수혜자라고 하실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 이거는 저로서는 하여튼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야권은 여러 가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작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누굴 위해서 했는지 다 아는데 왜 대통령 청와대는 말이 없느냐. 금메달 후보라고 해서 도핑하면 괜찮냐라는 얘기까지 모든 공격들이 지금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현 정부의 정통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쟁점은 계속 되겠죠. 네, 대선 때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면 드루킹의 이 댓글 조작 때문에 당락이 바뀌었겠느냐에 대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100 중에 1이라 하더라도 불공정한 조작이 개입됐다면 사실은 전체 선거의 공정성이 이제 오염된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건 여야 모두 규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권 사람들이라고 드루킹 같은 인물들이 난무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언제든 또 이제 양쪽에서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함께 신사협정이라도 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이러한 여론 조작 이건 몰아내야 한다. 선거를 오염시키는 민주주의를 쇠퇴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라고 서약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은 좀 안타깝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야 하는 게 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슈는 계속 좀 불씨가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청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는데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지 김 의원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씨의 인생에서 뭐 하나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2008년 4월에 이 전시회가 자신이 했다고 또 한 번의 속임수를 씁니다. 국가기관이 이 예산을 들여서 주최한 대형 전시회마저 마치 자기가 한 양 속였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 의원의 주장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가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전시를 자신의 회사 실적으로 포장해서 홍보해왔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다.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말하면 이제 경력 부풀리기, 이력 부풀리기. 이제 회사가 2008년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에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까르티에 소장품전을 본인들이 이제 기획한 주요 전시 목록이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다른 데서 어떤 전시회를 이제 수주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겠죠. 이 네. 부분이 이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까르티에 소장품전을 했을 당시는 코바나 컨텐츠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가 최근 3, 4년간 이 전시력을 삭제해달라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게. 근데 이게 그 김 의원의 주장인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8년에 전시를 했는데 코바나 컨텐츠가 2009년에 이걸 실제로 전시 기획에 참여했던 홍보 대행 업체를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A라는 회사를 B가 인수할 때 A라는 회사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이나 업적을 같이 인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가 우리가 했던 거라고 이제 홍보를 해왔다라는 게 또 이 코바나 컨텐츠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김건희 씨 측의 입장이군요. 어쨌든 이렇게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지금 지지율에서 조금 떨어지는, 뒤처지는 결과들이 나왔던데 이게 또 오차범위 바깥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은 지금 경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 사실 경선 시작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야.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선 시작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박빙이다 내지는 오차 범위 내로 뭐 지금 좁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고 있죠.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 진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어해 줄 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여의도의 정치 문법입니다. 그걸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만 네.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은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2012년에 그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진신 캠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에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 말씀을요. 여의도 정치에 이제 뭐 좀 이제 숙달된 분들과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 보통 여의도 아닌데 캠프를 차리려고 합니다. 여의도를 회피하면서 정치하신 분들, 저는 글쎄요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장에 윤 전 총장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글쎄 뭐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질 않죠. 신경전이 상당하네요.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네. 제2의 반기문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은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얘기는 이제 다시는 뭐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당이랄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텝에 있어서 약간의 좀 머뭇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또 이제 제2의 안철수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안철수를 만났기 때문에 제2의 안철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배워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거 자체를 캠프에 몇몇하고 혼자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 국민은 좌냐 우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마이웨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의 행보를 자체를 보면 뭐 대구 밀란 발언도 있고 중도 확정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지했던 보수층에서도 일부가 좀 떠나가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지지율 자체가 뭐 제가 보니까 최근 거 보니까 20%에서 19%까지 온 지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 중반대 정도 내려간다고 하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던 보수층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실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대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윤 전 총장은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지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사실 제 주위에서 일부 지지한 사람들도 약간의 이제 그 어떠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하나씩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뚫어봐야 하는데 그걸 잘 못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갑니다. 마지막 주제는 오늘 이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가수 영탁 씨입니다. 영탁 씨가 영탁 막걸리의 광고 모델 재계약과 또 상표권 등을 둘러싸고 막걸리 업체 측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막걸리 업체 측이 재계약 불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배경으로 영탁 측에 무리한 금전 요구를 꺼내들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막걸리 업체 측의 이야기입니다. 영탁 측에서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회사에서는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이 금액 조율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탁 측에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 영탁 측의 얘기입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서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의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막걸리 업체 측이 재입장을 냈습니다. 저희는 근거나 자료 없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더 안 좋아지면 법적인 분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현재 불매 운동이 심각해서 회사의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불매 운동을 막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150억 원과 7억 원은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고 회사 측도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나 자료 없이 주장하지 않는다. 더 심해지면은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영탁 씨 측에서는 쌍방 협상을 통해서 이제 계약금을 받고 판매 수량에 따라서 그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지 50억, 150억을 요구한 적 없다라는 것이고요. 업체 측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법적 분쟁을 불사할 것이다. 우리도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뭐 얼마를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결국은 이 업체가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로 이 물건을 계속 팔고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네. 일단 특허청에서는 영탁 씨의 저명성이 있는지 여부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영탁 막걸리 하면 영탁 씨 떠오르잖아요. 네. 이제 인지도나 저명도가 생겼다 이렇게 봐서 영탁 씨 동의 없이는 특허라든지 상표라든가 이런 거 해주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이런 저작권, 상표권 관련해서 사람의 어떤 이름, 상호를 쓰는 거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금액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이제 엄격히 따지면요, 영탁 씨가 막걸리 한 잔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래 분야 영역이에요. 예술 분야 영역이고
또 막걸리 제조업체인 그 회사는 막걸리 영업에 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분야가 전혀 틀려요. 그래서 상표권을 누가 먼저 등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상표권을 영탁 씨가 등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래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봐요. 단지 아마 제조업체에서는 이게 등록하는데 이제 특허청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영탁 씨가 사실은 홍보대사처럼 노래를 하면 사실 매출에 영향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건 전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록하는데 그런 결론을 내리니까 구태여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좀 맞지 않았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표권 등록을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지만 영탁 씨는 막걸리를 제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막걸리 상표를 등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가면 제조업체도 좀 유리하다. 하지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상품에는. 네. 그러면 서로 협의를 좀 적정한 선에서 잘 하는 게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특허청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특허청에서는 제조업체가 영탁 씨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싸움이 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근거에 거절 결정이 났다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가수 영탁 씨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전에서 이제 법적 다툼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법적 다툼으로 가면 회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영탁 씨가 유리할 수도 있고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 한번 기다려보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자 야구 선수 전직 야구 선수 박찬호 씨입니다. 자 박찬호 씨가 프로골프 무대에 출전을 했습니다. 박찬호 씨가 근데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156명 중에 꼴찌 156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는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렇게 합니다. 성격하다. 네. 프로와 아마추어는 그 함께 경기할 경우에 네. 저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박찬호 씨는 굉장히 아마추어 중에 수준이 있는 수준이 아마추어 있고 뭐 특히 뭐 드라이버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프로의 세계에 갖다 놓으면 역시 그 한참 모자란 것 아닌가? 그게 점수로 입증이 되는 거죠. 멀리 친다고 다가 아니다. 이게 멘탈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네. 제 생각에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골프라는 영역은 아마추어로 이제 입문을 한 건데 프로 선수 아닌데 초청받고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가점도 있지만 감점도 있잖아요. 잘못 쳤을 때 감점이 지금 총 1라운드가 마이너스 15점으로 156위를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게 아무리 메이저리거고 코리안 특급이지만 네. 골프 필드에서는 또 아마추어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를 말해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타수로 스트로크 경기를 하는데 이번 박찬호 씨가 출전한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알바트로스라면 8점, 뭐 버디를 하면은 뭐 5점. 2점, 뭐 파하면 0점, 이글이 보기가 5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맞아요. 매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감점이 많았던 감점이 거죠. 많았던 거다. 보기가 9개, 더블 보기 3개 이상 뭐 이랬다고 하네요. 여기 대부분 이제 골프를 다 치실 텐데 그래도 멀리 치면 잘 친다는 생각 같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골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드라이버는 쇼고 퍼터는 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만 잘 쳐갖고는 사실은 스코어를 잘 낼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 뭐 야구 선수들이 보면 드라이버가 굉장히 장타인 것 같아요. 근데 장타의 단점이 있잖아요. 방향성? 그 방향성이 틀려서 오비가 많이 난다는 게 방향성이 틀리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 경기도 그렇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전에 이제 군산에서 한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군산이 굉장히 바닷가에서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쳐봤는데 한 적어도 150m 정도 갈 거리를 치면 바람이 맞바람이 불으면 한 40m밖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40m요? 예. 그런데 저도 군산 가가지고 사실은 물론 이제 뭐 뒤에 백티라고 하죠. 네. 선수를 치는데 거기서 안 치고 레귤러 티에서 치긴 했는데 100타를 넘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 보니까 거의 100대야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코스라도 프로 대회 하는 코스는 그렇죠. 그림도 어렵죠. 간단하게 어렵고. 빠르게 이렇게 깎아놓고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멀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숏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프로 선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찬호 씨는 굉장히 잘 치는 아마추어 골퍼고 그리고 프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장타 치는 모습 잠깐 보셨지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치는지 한번 보시죠. 우와.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상체 힘을 100% 다 쓰기 위해서는 그 100을 쓰고 뭐 연습은 많이 해야지. 연습은.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파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장타 실력이 프로 무대에서는 빛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같은 아마추어로서 좀 잘 쳤으면 좋았을 텐데. 잘 쳤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드라이버만 잘 친다고 해서 골프 실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장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장타 대회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어프로치도 잘해야 되고 퍼팅도 잘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저렇게 연습을 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메이저리그를 주름 잡았던 또 한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였으니까 또 프로 골프 선수로서도 만약에 활약을 한다면 또 관심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